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록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중국 위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신 보도들을 보면은요, 중국의 단순하게 이제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 위기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국 위기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분석을 하지만은 지금 오늘 이 최유식의 온 차이나라고 하는 이 정례 칼럼 분석 기사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최유식 기자 하면은 그 조선일보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중국 전문 기자죠. 이 최유식 기자가 지금 이제 불란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불란서 그 원로 언론인인데 베이징 특파원을 지낸 이 AFP 편집국장 출신의 아주 검증된 언론입니다. 이분이 이제 검증된 언론이라도 가짜뉴스를 제보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온 여성이 한 분 있는데 이 중국 여성이 소수예요. 이 중국 여성이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전원을 토대로 해서 쓴 기사인데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중국 정부는요,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제일 크고요. 노동시장이 지금 아주 말이 아니다.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지금 끓는 솥에 지금 비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이 보도를 분석하면서 제가 몇 개 중요한 이 전문가들의 분석과 이 데이터를 제가 이제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추가적으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조국이 일종의 폭탄선언인데 자기가 63년생으로 이제 지금 82학번이다 보니까 전부 본인이 이제 63년생으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사주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65년생 을사생 뱀띠다. 이렇게 폭탄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현재 여의도 연구원의 이준우 기획우원인데요. 이준우 기획우원이 말하자면 이제 최초로 조국 이걸 갖다가 이제 폭로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준우 기획우원이 분석하고 있는 조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치적인 이 문제점들. 그래서 제일 핵심이 바로 뭐냐. 이건 이제 주간조선에서 기사화했는데요. 조국이 과연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비례대표 순번을 보면 안다. 그래서요, 조국의 지지층은 누구냐? 이 친문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은 비례 몇 번을 받느냐? 4번을 받고, 그럼 5번은 누구냐? 5번은 조민한테 넘길 거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국이가 원하는 것은 뭐냐? 뭘 노리냐? 차기 대선을 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은요, 지금 이제 전국 노래자랑, 이 송혜 선생이 30년 넘게 혼자 아주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전 국민들, 저도 이게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저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이 김신혜가 한 1년 반 동안 진행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남이성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인천에서 마지막 녹화를 하면서 내놓은 인사 말씀, 메시지, 요거를 저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서 말이죠. 금년에는 꼭 제가 이 100만 구독자를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은요, 제 아주 열렬한 팬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 방송을 평소 좋아하시는 많은 여러분들께서 꼭 좀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강추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현직 공무원 할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사를 제가 분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저의 노력, 제가 부족한 거는 잠 안 자고 노력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꼭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협조,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지금 이제 이 중국이 시원찮다.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죠. 그래서 과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밀레니엄 시대에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경제적으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몽까지 나왔잖아요. 이 중국 몽은 시진핑이가 전 세계 1등 국가가 실현되는 게 중국 몽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중국 몽의 이제 목표 연도가 205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지금 미국이 누리고 있는
아주 세계 최강 1위 국가의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 무식한 문재인이가 중국에 갖고 뭐라 그래요. 아, 저는 중국 몽치지합니다. 한국은 작은 산봉우리, 중국은 큰 산불입니다. 이런 무식한 대통령이 아마 이것도 단군 이래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군 이래 이 두 명의 정치 지도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흑역사에. 1번이 문재인, 2번이 이재명. 그런데 이재명이가 잘 말하면요. 이 무식한 이 정치 지도자 1등 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커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몽, 이게 이제 불과 밀레니엄 때 아주 절정에 달았는데요. 이게 최근 이제 보도를 보면은 무슨 소리냐. 21세기 내내 가도 앞으로 한 100년 가더라도 중국은 미국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한다. 정반대의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백그라운드, 뭐라고 그럴까요? 예, 지식으로 여러분께서 머리에 넣어두시고 평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지금, 중국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중국이 말이죠. 지금 이제 폭발 직전에 있는 압력솥의 솥이나 마찬가지의 중국이다. 그래서 실질 경제 성장률은 3%도 안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중국 위기론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요 중국 위기론의 본질, 요거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 나왔느냐?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AFP, 이 원로, 지금 이 언론이 있는데, 이분이 일본, 동경 특파원, 그 다음에 이제 북경 특파원, 그 다음에 러시아 특파원, 이런 특파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AFP의 편집국장까지 지낸 71세의 원로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증받은 언론인이 되겠죠. 자, 이분이 쓴 기사를,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최유식 기자가 최유식의 온 차이나에서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자, 먼저 이제 이 프랑스 언론, 이 언론이요, 바로 이제 요 르뽀eng이라고 하는 여기 써 있잖아요. 르뽀eng. 여기에서 그 중국이 말이죠. 아주 폭발 직전에 압력솥과 같다. 이러한 기사를 실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진핑과 리창 2인자. 그래서 이게 뭐냐?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건져낼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이 기사가 저는 된다고 봐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제가 이제 핵심,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파리에 최근에요, 이제 온 중국 여성이 있는데, 이 중국 여성이 바로 이제 북경에 있는 공산당 최고위 간부를 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들은 얘기를, 등문한 얘기를 갖다가, 이 프랑스 AFP 통신에 이제 베이징 지구장을 지낸 장피에르 도네라는 분이 이거를 갖다가 기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야말로 중국 전문가라고 합니다. 중국어, 일본어 모두가 능통하다고 그래요. 자, 우선요, 시진핑 회의론이 굉장히 지금 거조되고 있다. 예. 어떻게 거조되고 있느냐? 시진핑이가 말이죠, 이 반부패를 명분으로 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정적 수청을 하다 보니까 중국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독단적인 권력, 독재 정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잇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진핑이 안 되겠다. 이런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뭐가 제일 큰 문제냐? 이게 제일 큰 문제. 이 큰 문제가 이제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의 20% 정도가 이제 월급도 못 받을 정도고, 베이징은 이제 수도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은 저장성, 윈저우나 수촨성 이런 지방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채가 산더미까지 쌓여 있고 지방 재정이 고갈 상태에 있다. 특히 공립병원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상하이 지역의 공립병원 의사 월급이 120유로 약 17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도 천진시가 말이죠, 청송부, 그다음에 공익버스 기사에게 월급을 붙여서 지역의 큰 사찰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까지 지금 이제 파다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고위층 자녀들이 줄줄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내부마저도 굉장히 지금 무기력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불만이지만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위 간부들조차도 요즘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카드 놀이로 시간을 때운다고 할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차관급 이상 고위층 자녀들은, 최고위층 자녀들은 이미 중국을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태자장으로 벌리는 다음 고위층 자녀들도요, 체제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고, 돈 많은 부자는 은행에 아예 돈을 안 넣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2022년도 가을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제로 코로나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제 방역 정책이잖아요. 여기에 반발해서 베이징과 상하이 전국 20여 개 도시에서 아주 백지 시위가 일어났는데 지금도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몰라서 모두 걱정하고 있다. 이거는요, 지난 한 30여 년간 듣보자, 보지도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에 대한 평가 아주 냉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은요, 문화대혁명 때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농촌으로 하방이 돼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마오쩌둥처럼 중국 군대사에서 어떻게 권력을 탈취하고 유지하는지만 배워서 이 분야는 매우 강하다. 리창 총리를 비롯해서 시진핑 정부 장관 대부분도 교육 수준이 낮고, 이 또한 마오쩌둥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작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은 3%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문화 대혁명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고, 중국 당내에서는 공식 발표가 5.2%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중국 정부는요, 파산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 대혁명 때의 구호가 중국이 곧 미국을 추월한다, 이런 거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구호는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이런 황제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연출하는 한편의 연극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시진핑은 이미 현실 감각을 상실했고 주변을 에워싼 추종자들이 진상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은요, 공산당 창단 100주년이 된 2021년도에 동승서강, 즉 중국은 떠오르고 서강, 서쪽, 그러니까 미국 서방은 진다, 이런 정치구를 두고 이제 독재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의 중국은 폭발할 압력솥 같은 상태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폭력 사태까지도 벌어질 가능성이, 벌어질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제 권력 전복을 위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작게 봤지만은 여하간 지금 폭발 직전의 압력솥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국 정부 안에는 90점이 없다는 거예요. 90점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면 중국이 앞으로도 20-3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중국이 지금 망해가는 현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께 쭉 몇 가지 분석 자료를 모아봤는데요. 이 분석 자료 중에 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ING는 유명한 아주 여기잖아요. 여기 이제 ING의 아시아 태평양 리서치 센터장, 그러니까 로버트 카넬인데요. 이분이 이제 중국 경제 분석을 아주 잘하는 분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이분이 이제 로버트 카넬, ING 아태 연구센터장이에요. 리서치 센터장. 이분이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언론이 분석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말이죠, GDP 성장치를 보면은, 자, 요거를 보면요, 중국 GDP 성장률 추이잖아요. 후진타오 주석 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 후진타오 주석 때는 이게 14.2%,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 1기에는 한 6%에서 7%대, 2기에는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서요, 0.8%까지. 그러니까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죠. 자, 그러다가 지금 3기에 들어서서는 5% 안팎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이 시진핑, 여기가 지금 이제 5% 안팎인데, 이게 이제 후진타오 때는 14%, 이게 10% 정도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때가 언제? 2007년도인데,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GDP,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냐? 요거라는 거죠. 요거. 지방정부 채무 강화이죠. 2018년도에 지금 이 채무가 44조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44조. 2018년도에 18조가 2024년도에 6년 사이에요, 무려 26조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150% 정도가 늘어난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지방 채무가 늘어나니까 지금 이제 이 중국 정부가 중국이라는 이 경제 이 상황이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로버트 카넬이 얘기하는 중국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코로나 때 늘어난 지방정부의 채무, 그 다음에 노동신장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서 중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해외 자본가들이 없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작년 6월에 청년 실업률이 무려 21.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작년 미국 증시의 나스닥 점수 지수가 40% 이상 치솟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어떠냐? 어마어마하게 이 지수가 빠졌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경제의 이제 그 붕괴, 요게 가시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중국 경제 여러분께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조국 관련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조국이 지금,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조국의 입이 열었다. 조국도 입을 열었다 하면은요, 이재명하고 비슷합니다. 자기 조국 혁신당을 지원해달라. 이게 이제 한쪽이고, 다른 한쪽은 윤석열 정부 교체. 그것도 그냥 교체가 아니라 조기 교체. 그리고 그냥 조기 교체가 아니라 탄핵. 이러한 강성, 자극적인 워딩으로 이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있고 반윤석열 세력을 선동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이 지금 이제 어제 올린 페북의 글을 보면은요, 자 이제 사주관상 요거 보는 거 전부 잘못됐다. 왜 잘못됐느냐? 본인의 실제 생일은 65년생 뱀띠인데 대부분이 이제 82학번이다 보니까 63년생으로 전제를 하고 사주팔자 보고 나서 너는 어떻다 이러니까 이게 전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손바닥에 왕자, 대선 때 이거 쓴 거 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나는 왕자도 써놓지 않았다. 예. 그리고 속옷이나 지갑 속에 부적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선 때 나타났던 논란의 이 쟁점들을 다시 꺼내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국이가 이 페북에 올려놓은 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앞날을 예언해 주겠다면서 법사에 연락이 오지만 누구처럼 사주관상 무속에 의존해서 정치활동을 벌이지도 그리고 손바닥에 왕자도 써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요. 정치 참여 선언 이후에 근래까지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특이한 분들이 연락해서 나의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만남을 거절한다. 온라인에는 나의 사주를 보고 나의 미래를 이리저리 이러저러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예언의 전제를 듣고 쓴웃음이 났다. 뭐냐? 많은 법사, 도사, 부상들이 내가 82학번이니 63년생으로 전제하고 사주를 보거나 신점을 보며 떠들고 있는데 나는 65년생 뱀띠다. 그래서 이들이 2019년도 겁나 시점에는 무슨 엉터리 예언을 했을지도 참 궁금하다. 나는 누구처럼 사주관상 무소에 의존하면서 정치 활동을 벌이지도 않는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놓지도 않는다. 그리고 속옷이나 지갑 속에 부적도 없다. 이 얘기는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무속 논란을 다시 불붙이는 거예요. 예. 다시 이제 불붙이는 거. 자, 그러면서요. 조국 혁신당 대표로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선진 복지국가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른다는 각오와 결기로 당과 선거를 지휘하고 있다. 내가 직접 접촉하여 설득한 여기 인재들도 모두 자신의 잔도를 불살랐다. 끝을 보려 한다. 윤석열 정권과는 타협 없이 싸우고 민주당을 우위시한 범민주 진보 진영과는 확실하게 연대 단결한다. 여기서요. 타협 없이 싸운다. 그리고 확실하게 연대 단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때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국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 아주 본인의 조국 혁신당의 정체를 선명하게 대여 투쟁 딱 방점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은요, 이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과 똑같이 많이 있지만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국에 대한 반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측은지심, 불쌍히 여겨갖고 한 표 찍어주자, 지지해주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바람몰이에 나섰다. 이 바람몰이 대한민국 이제는요,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적인 성장 규모, 그리고 속도를 볼 때,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볼 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바람에 흔들리는 정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탄핵 바람,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들어서 갖고 문재인이가 5년을 나라를 거덜내 먹었잖아요. 이게 조국 하면 문재인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 문재인 사람한테 나라가 또 거덜나게 놓아둔다? 바람몰이 정치하게 놓아둔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바람몰이를 제대로 딱 잠재우고 바람 차단 막을 설정해야 될 것은 우리 자유보수주의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국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최초로 폭로하신 분이 이준우 여의도 연구원의 기획위원이에요. 그 이준우 기획위원이 전망 평가하고 있는 지금 바로 요 분입니다. 자, 조국과 관련된 조국의 정치 진로 상황 이런 거죠. 자, 이분의 평가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는 조국의 비례대표 순번을 보면 조국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무슨 지금 이제 그 노림수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국은요 4번을 노리고 지금 뭐 열석을 건지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4번을 노린다. 그러면 이제 조국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감옥 가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 동지한테 넘겨줄 거야. 이 동지가 누구냐? 여기서 얘기하는 동지는 5번의 조민을 둬서 조국 아버지가 깜빵에 가면 딸이 대역을 하라. 이러한 그 구도를 지금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국도 이게 3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른다 했잖아요. 고도 이게 법기술자니까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인데 거의 4년이 지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 지연 전략을 써가지고 지연 전략을 끝까지 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기 총선에도 나가고 차기 그리고 먼저 대선에도 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예,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는 건 뭐 거의 확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게 4년 이상 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사면을 받아갖고 차기 대선을 노린다. 요게 지금 이제 조국의 야무진 꿈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준우 기획위원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아주 뭐 재밌어요. 그리고 또 뭐 그럴듯합니다. 예, 그럴듯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재미가 없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에 걸쳐서요.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요 칼럼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주간조선에서 이제 기자하고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비례 순배를 보면 안다. 조국 공로 작업은 조국의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연대 고리가 조국과 이재명이가 연대한다 그랬는데 연계의 고리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도 작년에 김어준 TV에 나와가지고 국민의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국은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해서 개헌으로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 하나의 공통 고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우 기획위원은 어떤 사람이냐? 2019년도에 인사청문회 때 논문 표절 의혹을 비롯한 지금 입시 비리,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학원 허위 소송 논란, 이런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 때 기폭제를 만든 인물이 바로 이준우 기획위원이고요. 그야말로 조국 한우를 판 조국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그날 머리를 쓸어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그간의 관련 기록을 정리하기까지 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준우 기획위원이 말이죠. 조국 혁신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3가지 의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조국 지지층이 누구냐 이겁니다. 조국 지지층이 누구냐. 예, 이 문재인이가 2020년도 1월에 뭐라고 했냐면 조국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이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빚. 예. 그리고 작년 2월에는요,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조국의 책을 언급하면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의 핵심 지지층은 누구냐? 마음의 빚이 있는 바로 친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을 지키고 검찰을 개혁한다고 믿는 친문계가 조국 지지율 10%를 지금 이끌고 있는 힘이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문을 학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보다는 선명한 조국에게 마음이 더 가고 있다. 예. 더군다나 지금요, 이 친명 인사들이 공천 주도권을 이면서 학살, 누구를 하느냐? 친문을 학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문 학살하다 보니까 이 친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조국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친명의 핵심, 이 학살 세력의 핵심은 바로 누구냐? 한총련과 경비동맹과 같은
종북 세력이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번 그 비례 공천을 과거의 경부 동부 세력 그리고 통진당 후에게 물려준 이유도 바로 이 바탕이 뿌리가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진상의 이 증언에 따라서 이재명의 형은 10년이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진상의 입맛에 맞는 비례 공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지역 공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김동우 변호사, 이게 이제 정진상 변호사인데 이거를 아웃시켰다가 하루 만에 지금 전략 공천 주려고 난리를 쳐서 소대문 갑으로 갖다 딱 붙여놨잖아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진상이를 얼마나 무섭게 지금 알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말이죠. 작년 10월에 DK 눈물 이 사인회를 열었잖아요. 양산에서. 요때부터 이재명의 친문 학살을 예상했고 그래서 조국 창당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친문 86 운동권 세력은 이제 민주당에서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결국 조국한테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분석이고요. 그러면 비례 몇 번을 받느냐? 비례 몇 번을 받느냐? 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조국은요,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버틸 수 없으니 총선에서 압승해서 탄핵하거나 아니면 개헌을 해서 임기를 줄이자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그래서 3년을 너무 길다.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의 슬로건이고 이게 혁신 실현이 되려면 범야권 200석을 넘겨야 한다. 이게 이제 조국의 논리잖아요. 근데 요즘 말이죠. 친명행제 비명행사 요 논란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푹푹 빠지고 국민의힘이 상승세. 이건 이제 조국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 것이 선거운동에 유리하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강성 카드를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드러날 조국 혁신당의 비례 순위를 보면 결국 조국의 진위가 드러날 것인데 10석을 목표로 한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최대 5석이 목표일 것이다. 이거를 조국도 아주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당선권 4번 안으로 자기를 집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갈 정도로 조국이가 대범하지도 않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될 경우를 대비해서 의원직 승계가 가능한 5번의 딸 조민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은 무엇을 노리느냐? 지금 이제 상관 상태잖아요. 무엇을 노리느냐?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 하게 될지 또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3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 이렇게 조국이가 최근에 이 총선 출마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형이 확정되면 총선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느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내 동지가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발언은 결국 뭐냐? 이게 조국의 속내를 알 수 있는 핵심 워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3년. 3년 내. 3년 하게 될지 모른다. 국회의원직을. 그래서 3년이 핵심인데 이 법 기술자이기 때문에 조국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3년을 끌어가는 방법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1심 판결에 3년을 끄는데 성공했고 여기에는 김명수 사법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민희 부장판사가 영향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기일에만 상당한 시간을 쓰면서 1년 4개월간 질질 끌고 있다가 휴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하염없이 미뤄졌고 결국 2심까지 마치는데 4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국이 비례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 법사위로 가면 재판 지연 전략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왜냐? 법사위가 뭐 상당한 영향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2027년도 3월 대선까지 확정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그러다가 정권 교체가 되면 유죄가 확정돼도 대통령이 사변해버리면 그만이다. 이 경우 조 대표는 차기 대선 이후에 총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총선에서 또 당선이 된다면 조국은 그 이후에 대선까지 노릴 것이다. 그러니까 2027년도, 2028년도, 2027년 대선, 28년 총선에 또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나서 대선을 노린다. 2032년도 대선을 노린다. 이게 이준우 기획위원의 결론이에요.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싹을 아예 없애버려야죠. 아예 싹을 없애버리려면 조국 신당의 지지율 3% 아래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국의 강을 또 한 번 건너서 또 못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